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학자입니다. 그냥 밖에 있으면서 계속 뭐 잘해라고 욕만 하면 괜찮은데 저는 이게 뭐 불행인지 행복인지 실제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. 하고 제가 청와대 비서관만 4년 6개월을 하고요. 최종적으로는 저 환경부 차관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만은 그 4년 6개월 기간 동안 3년을 말하자면 부동산 정책에 관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좋은 소리 못 듣는 자리에 있었고 그 3년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시기에 제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.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영광이 또 어찌 보면 참 불행한 학자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 참여정부 기간 중에 부동산 가격이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. 오르면서 뭐 세금 종합부동산세 만들고 어쩌고 했지만 도대체 현실에서 달라진 게 뭐 있냐 하는 이제 뭐 비난도 받고 실망감도 여러분들께 드렸고 그래서 그게 뭐 일종의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될 정도의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세금 폭탄이란 말에 화가 났고 또 뭔가 집값이 안정되고 나도 좀 싼 집을 구할 수 있으려고 기대를 하셨던 서민들은 좌절하거나 실망하시는 뭐 이런 결과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. 근데 문제는 가계자산의 80%가 걸려있는 전재산이라는 거예요. 전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때는 내가 불안해지는 거고요. 내려갈 때는 불안 정도가 아니겠죠. 올라갈 때는 내가 나도 저 차를 타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집을 못 사면 영 못 살까 하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다면 이때는 빚내서 얻은 집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봉착합니다. 그런데 이런 결국 자본주의 정부라는 것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것이겠죠. 여기에서 가게가 파탄 날 정도로 잘못 가격이 오르지 않게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속출하지 않게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? 금리를 올린다거나 뭐 하여튼 대출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올린다든가 해서 어떻게든 이 가수요를 깔아앉히려고 할 거고 여기에서는 저는 미분양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는 거라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이게 영원히 시장을 더 악화시키는 거 막아야 되니까요. 아니면 돈 빌린 사람들에게 뭐 돈을 갚는 것을 좀 연장시켜 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결국 너무 오르거나 너무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한 뭐라 그럴까요? 이렇게 좀 스무딩 하려는 조치를 하는 게 당연한 정부의 역할로 이해되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는 경기에 대응하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다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이게 좀 진보적인 정부든 보수적인 정부든 어쨌든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대목이 있습니다. 즉 경기가 너무 과열되거나 하면 깔아앉히고 너무 깔아앉으면 올리려고 하는 것은 공통적이고 일종의 경기 대응형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철학의 차이가 있고 지향의 차이가 있습니다. 즉 이걸 아래 위로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는 건 좋은데 우리 사회가 바꿔서는 안 되는 규범이 있거든요. 어떤 것은 절대로 경기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바꿔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역대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경기에 따라서 그런 걸 마구 바꿔왔다는 겁니다.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절대로 바뀌면 안 됐느냐? 저는 보유세라고 봅니다.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도세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보유세만은 규범으로 놔두었어야 한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개발이익 환수입니다. 제가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주거복지일 거다.
이 세 가지만은 경기가 어떠하든 간에 바꿔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었느냐. 대개 외국에서는 세금을 올릴 때 유명한 금언이 있는데, 세금이란 살아있는 거위의 깃털을 뽑듯이 하라는 거예요. 살아있는 거위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? 근데 그 거위의 깃털을 뽑듯이 하여튼 눈치 안 채게 싹 뽑아내야 되는데, 노무현 정부는 세금을 더 걷겠다고 자는 거위를 깨웠어요. 그것도 깽가리를 쳐가면서 세금 이제 곧 오르니까 집 사지 말라고. 사실 어찌 생각하면 참 바보스럽기도 했지만, 그 당시로서는 대통령까지도 이 문제에 나서서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이걸 통해서 보유 부담을 제대로 지우는 것,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뭐 역사적 과제라고 부여했다 그럴까요? 뭐 그런 심정으로 일을 했는데,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결국 그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결국 말하자면 더 미워하는 사람들은 더 미워하게 만들었고, 그죠? 이명박 정부가 이걸 뭐 반토막을 내고 말긴 말았습니다만은, 특히 종부세를 폐지하고 아예 재산세 통합하겠다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합니다. 결국 돈이 많기 때문에 재산세 더 안 올리겠다고 한 것을 노무현 정부가 해결한 방식이 그럼 국세로 해서 해결했거든요. 이걸 폐지하게 되면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. 그럼 아마 한국 역사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것은 애초에 방법론 자체가 불가능해질 겁니다. 그나마 이 틀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점진적으로라도 올릴 수 있는 수단은 갖고 있는데, 제발 저는 이것만 하지 마라. 제 말 안 듣겠지만, 근데 뭐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좌절감일 수도 있습니다만, 아마 앞에 김현상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말씀하셨겠지만, 이것만은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이 지향해야 될, 또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규범이다. 보유세를 올린다 한들 그게 무슨 뭐 한꺼번에 걷어지는 게 아니고 아마 한 200년 걸릴 겁니다. 그 오른 값을 보유세만으로 환수하려면. 그래서 단기 급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필요할 경우에 다른 제도로 환수할 필요가 있고, 그게 바로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선진국들도 다 이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쓰는데, 개발이익 환수라는 게 우리가 표현을 이 환수라 그러니까 꼭 무슨 뺏는 것처럼 돼 있고, 근데 이건 사실 저 세금이 아닙니다.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, 그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건 세금과는 좀 다른 용도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현실 정책에서는 보유세만으로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현실 정책에서는. 그리고 헨리 조지가 생각했던 식의 그런 아주 레디컬한, 즉 그 우리 김윤상 교수님 계산하는 식의 방식대로 하는 거로는 뭐 못 가죠. 못 가죠.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,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? 기본소득. 기본소득. 뭐 저 복지니 뭐니 이런 거 다 한계에 왔다. 아예 돈을 기본이 될 만큼 나눠주다. 우리 아마 오마이뉴스도 한번 그런 걸 다루었을 것 같은데, 그럼 기본소득을 돈을 다 나눠주자는 얘기인데 재원이 뭐냐? 그 재원 중에 하나가 헨리 조지를 들고 나왔더라고요. 헨리 조지 얘기는 안 하지만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된다. 그럼 도대체 뭐가 불로소득이냐? 주식 거래 차익. 그것도 일종의 불로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이걸 다 뺏어가는 건 아니고 각 나라에서 하는 가장 높은 세율 수준으로 하자. 마찬가지로 이런 보유세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. 제가 왜 가격을 제대로 못 잡았느냐에 대한 두 가지 고백을 드리는 건데, 이 고백은 첫 번째는 그만큼 이게 전 세계가 그랬으니까 하고 제가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고, 그만큼 이제 부동산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바뀌어 버렸다. 옛날엔 불이 잘 안 붙는 경유였는데 지금은 휘발유로 바뀌어 버렸다. 그래서 참여정부가 그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.
80%를 부동산의 인질로 잡혀 있는 국민 모두가 사실은 이 인질이 되어 있는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 아니냐. 마지막 말씀은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. 왜? 큰 흐름이 이제 꺾이고 있습니다. 이제. 그래서 이제는 큰 흐름이 꺾이는데 거스르지만 않게 우리의 시장이나 정책을 순응시켜 나가면 저는 적어도 일본처럼 안 갈 자신이 있습니다. 문제는 아직도 이 그래프의 이 도도한 흐름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건설업이 살 길이라고 하고 가는 이 길이 결국은 위험한 길이다.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